오늘의 영상에서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 찾아온 심각한 바이러스와 좀 먹어가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요.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2.5%로 동결했어요. 이게 벌써 5번 연속입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약이 무엇인지, 만약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선우입니다. 저는 사실 코인을 주로 다루는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이 가상자산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만 확실히 방어해준다면 솔직히 은행에다가 전 재산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200에서 3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4.5%에서 5.5%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는 동결되었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정치와 경제가 충돌합니다. 금리를 4.5%로 올리면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받은 30대들, 변동금리로 자영업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합니다. 당장 고통스럽죠. 저도 자영업을 말아먹어본 입장으로서 이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 초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뿌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조만간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숨통을 틔워주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5연속 금리 동결이었죠. 지금 당장 원화와 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2~3% 올려야 통화가치를 지킬 수 있는데 5연속 금리 동결은 경제 안정보다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는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 금리를 올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진다 말합니다. 현재 정치는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한다. 이런 서민을 위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존재들은 서울 한강벨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1%의 자산가들 또는 대규모 현금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당장 2026년 2월 현재 물가 상승률이 2.1%대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거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숨겨진 함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핵심 지역의 중요 가격만 상승하는, 그러니까 서울 한강벨트 집값 폭등과 지방 집값 하락 간에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집값은 4.2%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고작 0.3% 상승에 그칠 거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경제를 안 잡는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서울 한강벨트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강벨트면 최소 20억 단위로 시작하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돈을 벌겠죠? 여기서 핵심은 모든 집주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핵심 지역에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나 금천, 관악, 구로 같은 지역들은 아직도 2021년 고점 가격을 회복 못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럼 뭐 결국 대출 다 땡겨서 비싼 집을 사면 해결이냐고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 리센츠 8평짜리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7억 6천만 원입니다. 8평짜리가 17억 6천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타협할 거 하고 매물 잘 찾아서 열심히 돈 모으고 대출까지 땡겨서 한 1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에 내 현금 5억, 대출이 10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죠. 자, 처음엔 좋아요.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이자도 힘들지만 버틸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준금리가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으니
금리 인상은 단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올라가겠죠. 어라라, 사람들이 이자가 올랐다고 집을 안 산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당해야 할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26년 2월 현재 평균 주담대 금리가 3.8%인데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가 올라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가 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4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심지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자는 숨이 막힐 금액이고 내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면 그 집을 누가 살까요? 일반 서민들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을 구매할까요? 아닙니다. 현금 많은 자산가들이, 이자를 버틸 수 있는 부자들이 값싼 값에 집을 구매하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하락,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진다? 대출 규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핵심 지역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2026년 1월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 경신. 이 답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저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 코인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알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동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마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은 이미 느끼고 있으셨을 겁니다. 20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이 너무 빠르고 내 월급 상승은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존재하는 법. 지금 저와 같이 발버둥 치는 사람들 중 경제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수많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고래들의 자금의 움직임을 포착했으며 그 흐름을 따라가며 내 자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절대 흔하디 흔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라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뭔지, 왜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